그런데 베이터스는 제한에다가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제한이 특별히 있다라고 합니다. 대먹임과 피드백과 관계되는 제한이 있고 중복에 관계되는 제한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에 관한 베이터슨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우선 대먹임에 관한 그런 제한, 대먹임에 관계된 제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인과의 고리, 원인과 결과,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가 또 결과를 낳고 하는 걸 인과의 고리는 쭉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뭐죠? 회로가 있겠죠. 그 회로를 따라 인과의 연결이 추적될 수 있으며 어떤 위치에서 회로에 대한 묘사의 출발점으로 어떤 위치가 쭉 예컨대 원인에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시 원인이 되고 또다시 뭡니까? 이펙트2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또 C2가 돼가지고서 C3가 돼가지고 또 이펙트3을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 어떤 위치에서 말하자면은 출발점을 딱 삼는다 이겁니다. 워낙 왜냐하면 이게 알고 보면 이것도 뭡니까? 또 뭐죠? 말하자면 이 제로가 C1이 됐을 것이고요. 그럼 요거는 또 뭐냐니까 원인 코즈 제로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또 그 전에 또 마이너스 뭐 1도 되겠고 쭉 연결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지금 이 강하게 된 원인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면 뭐 거의 무한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 칩시다. 어쨌든 설명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해봅시다. 어떤 위치가 회로에 대한 묘사의 출발점을 어떤 위치가 회로에 대한 묘사의 출발을 선택되더라도 그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닫힌 회로를 형성한다. 이 말이 참 골치아프.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2가 이게 원인 3이 되고 원인 3이 결과 3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중에 어떻게 돌다 보면은 이 너무 가깝긴 한데요. 이 3가 다시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 맞으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즉 뭡니까? C4가 돼 가지고 이 C4가 이 2를 낳는 이런 결과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빙글빙글 돌다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닫힌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닫힌 회로에서 회로의 어떤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은 자 결과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결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데 이 닫힌 회로에서 회로의 어떤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은 나중에 그 회로의 모든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뭔 말인가 하니까 이게 얼마든지 이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이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닫힌 회로니까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위치가 다른 모든 위치에 있는 것들에 대해 사건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몇 사람 없으니까요. 제가 선생님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러면 또 선생님이 안선생님한테 영향을 미치고 안선생님이 또 우리 부인께 영향을 미치고 등등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는 건 또 아니죠. 따지자면 제가 안선생님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안선생님이 또 선생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만히 보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일방향으로만 막 되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도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의 사건이 다른 가능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기대된답니다. 회로 내의 어떤 지점에 작동하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드백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죠. 열이 있고, 그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 열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은 뭘까요?
전기, 말하자면 전력이 되겠습니다. 전력, 전기 역량, 전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모와트라 그러잖아요. 100와트, 200와트. 전력에 의해 가지고 열이 올라갈 겁니다. 전력이 올라가면 열이 올라가죠. 근데 열이 올라가면 스위치가 떨어져 버려요. 어느 정도 딱 되면 역치 그러죠. 트레스홀드 그래 역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치의 값에 딱 도달해 버리면 전기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전기가 툭 떨어지면 여기에서 전력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전력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에너지가 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열이 뭐죠? 전력이 안 주어지니까 열이 내려가겠죠. 열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또 거기에서 다른 역치가 작동. 여기에서 전기가 다시 켜지는 겁니다. 켜지면 다시 또 뭐죠? 열이 가겠죠. 그럼 또 올라갔다가 어느 지점 되면 내려 또 전기가 끊어지고 이게 보온밥통의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피드백의 원리죠. 피드백도 종류가 많은데 긍정적 피드백,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중립적 피드백 이럴 수도 있고요. 부정적 피드백도 있고 그것이 복합적인 피드백도 있고 단순한 피드백도 있고 회로 내의 어떤 지점에 작동하는 변수가 무작위적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들이 회로를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이게 복잡한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한이 이야기됩니다. 그에 따른 변화가 나중의 시점에서 이 변수 값에 재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뭐냐 하니까 회로 내의 어떤 지점에 작동하는 변수가 아까 그랬죠. 하나의 위치가 뭡니까?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랬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변수는 뭡니까?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죠? 이거는 함수고,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변수지요. 변수. x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 값이 달라지잖아요. 이 변수가 예컨대 x1에서부터 x2, 그 다음에 뭐 쭉 해가 xn까지 있다 칩시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f는 상당히 맞아 복잡한 함수가 될 겁니다. 복잡한. 우리는 보통 옛날에 x, y 이래갖고 z까지 해가지고 겨우 x, y, z가 변수가 3개 있는 거 이런 걸 주로 했는데 얼마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거 둘과의 관계. 자, 이거 둘과의 관계를 뭐냐 하니까 f, x1, x2라고 해봅시다. 이거 자체를 변수로 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변수로 삼은 더 큰 함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계층 구조죠. 맥락이 한 단계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것들이 그럼 또 이걸 갖다가 변수로 한 또 뭔가가 있을 거고 그죠? 이게 이제 함수의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이 모든 변수들이 이 값을 만들어내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이것도 변수라는 겁니다. 지금 폐쇄된 회로에서는 돌다 보면 피드백이 되다 보면 그러면 이놈이 또 변수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이게 또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돈다 이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온갖 방식으로 막 무작위적이라는 말은 질서 없이 그 말입니다. 막 무작위적으로 하다가 돌다 보면은 지금 이야기인즉슨 저도 정확하게 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돌다 해가지고 그 변수 값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나름대로 그 값이 정돈대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 변수 값이 재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는 회로의 특성에 달려 있지 무작위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회로가 방금 함수가 종류가 많이 있다 했잖아요. 이 함수가 사실은 회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회로의 특성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작위한 사건이 일어났던 회로 내의 그 지점에서 무작위한 사건에 대한 비무작위적인 반응을 발생시킨다. 이때 무작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뭐냐 하니까 지금 무작위적인 사건은 아까 앞에 이야기하자면요. 가용될 수 있는 여러 에너지들이 있다 했죠. 많은 에너지들.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지려고 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온갖 것들이 변수로 작동해갖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에 비해서 적다 했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뭐냐니까 무작위적인 어떤 사건들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돌다 보면은 점점 비무작위적인 뭔가 질서를 갖춘 것 같은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니까 무작위적인 사건 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작위적인 사건 중에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비무작위적인 사건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뭐죠? 배제된 거죠. 그죠? 배제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들에 따른 제한, 배제, 이것이 여기에 표현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니까 그것이 정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적인 회로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무작위적인 변수의 변화가 회로를 통해 비무작위적인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적인 회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데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집어넣으면 나름대로 일정하게 질서가 잡힌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규적인 닫힌 회로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회로는 사이버네틱스적인 시스템,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온갖 다양한 자극, 이 자극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온갖 다양한 변수들과 자극과 또 그에 따른 그 변수들의 값들, 어떤 회로 내 체계 내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이 값을 가질 겁니다. 값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온갖 자극이 주어지잖아요. 온갖 자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분절될 수 있을까? 이건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공기에 미세먼지 이것도 자극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자극을 주고 또는 뭐 조명, 햇빛의 정도, 뭐 습도, 습도 이런 온갖 자극들이 다 주어집니다. 자극들이 다 주어지면 한번 봅시다. 그 자극들이 다 막 주어지고 영향을 막 미치고 한다 칩시다. 대단히 무작위적인 어떤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뭐죠?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행동이 또 바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이 자극으로 작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런 피드백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컨대 나름대로 어떤 그 회로의 특성이 이제 인간이라는 회로의 특성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소나무라고 하는 회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다 체계니까 체계 내 회로가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는 외부에 주어지는 온갖 다양한 자극과 그에 따른 변수들의 값들은 회로의 특성에 의해서 회로 내의 다른 것들과의 배치 관계를 통해 일정하게 정돈된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야말로 정보로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말을 주고받을 때 언어 활동의 체계는 여러 무작위적인 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전달되는 내용하고 상관없는 잡음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말을 듣는 사람은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노이즈 현상, 소음 같은 거 이거는 배제시켜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인 그게 무작위적인 소리들입니다. 들을 제한한다는 건 배제한다는 거죠. 의미를 지닌 비무작위적인 소리들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데서도 그런 식의 말하자면 무작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비무작위적인 것을 우리가 주고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주고받는다 할 때 일방적이라기보다는 피드백에 의거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음, 비무작위적인 소음들은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어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예술 활동도 그럴 수 있고 정치적인 행위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 그것들도 그렇겠습니다. 환경에 주어진 자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후대를 갖다가 예컨대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생식 이런 걸 하는 데에 필요한 자극들을 선별을 하지 않겠어요? 그 선별을 할 때에 단순히 단 한 번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드백에 의거해서 이제 그런 선별을 하고 제한을 가하고 배제하면서 선별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중복이란 게 뭘까요? 중복에 의한 제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버네틱스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언어 활동에서 내가 man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기에 쓰인 철자들 외에 다른 철자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랍니다. NA, NY 네 가지 철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철자는 뭐죠? 배제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로 의해서 man이는 그런데 철자 차원에서도 배제를 말해주지만 단어 차원, 자 맥락이 올라갔습니다. 단어 차원, 즉 철자의 맥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어 차원, 즉 철자의 맥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배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many를 갖다가 내가 언어를 쓸 때는 few, several 등의 대안들을 제외한 것은 온갖 것들이 있겠죠. 낱말들 그걸 다 제외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죠? 차이 문제가 나오죠. 어떤 하나의 항이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은 다른 것들이 갖는 값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값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성립된다. 그러면 다른 것들의 값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항의 값은 또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니까 피드백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피드백에 의한 것인데 어쨌든가 이런 배제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배제를 할 줄 알면 철자 단위의 배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냐니까 단어 차원에서의 배제만 잘 할 줄 알면 굳이 철자 차원에서 일일이 배제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1과 2가 이루어질 때 위에서 말한 1과 2를 이룰 때 어떤 철자는 다른 철자보다 훨씬 더 자주 나타나며 영어 단어를 쭉 보자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필이면 그 철자 다음에 오는 철자 어떤 철자가 있는데 그 철자 다음에 오는 철자도 그 다 비율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자는 다른 철자보다 훨씬 더 자주 나타나며 말을 막 주고받을 때 철자의 어떤 결합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2개의 철자, 3개의 철자 이럴 수도 있고 4개의 철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결합은 철자들 간의 어떤 결합은 다른 결합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여러분들 예컨대 영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T가 나타났을 적에 그 뒤에 H가 잘 나타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TH라고 하는 철자의 결합은 전체 단어들에 있어 결합에 있어갖고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빈도수가 높다, 확률이 높다, 패턴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근본적으로 패턴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은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학습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배우고 등등한 학습을 통해서 그 패턴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그 따라서 어떤 위치에 어떤 철자가 나타날지를 부분적으로 결정하는 패턴의 종류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뭐 옷을 입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옷을 입을 때에 상의를 입는데 이런 것을 입으면 이렇게 목이 좀 잘 나오는 이런 걸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입으면서 안에 이런 걸 안 입죠. 그때는 오히려 좀 괜찮은 네일을 입으면 따뜻하고 이럴 거니까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어라든지 뭐 트리플 페어라든지 뭐 트리플한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전체 구조를 보면은 나름의 패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할 때도 그렇고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패턴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때 패턴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건들이 더 큰 집합 내에서의 특별한 사건의 패턴을 알면 뭐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패턴이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다. 예컨대 A, B, A, B, A, B 이렇게 나가면 패턴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A, B, D, A, B, D, E 이렇게 나갔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좀 골치 아파요. 근데 보니까 A, B, D, E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면 뭐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패턴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뭐죠? A자가 올 거라는 걸 예측을 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A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인 거예요. 확률적인 건데 그 확률 값을 높이는 그것이 패턴인데 패턴은 그러니까 패턴을 알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100% 정확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패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예측 가능성을 일컬어서 베이터슨이 중복이다 그래요.
중복. 패턴이 중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측 가능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네. 중복의 개념은 보통 주어진 항으로 전달되는 최대한의 정보를 먼저 고려하고 일단 A, B, C, D 그는 뭐 이제 예컨대 지금 뭡니까? A, B, C, D 않겠죠? A, B, D, E라고 했다 칩시다. 이런 정보가 사실은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유전자 이러면 뭡니까? 염기서열 쫙 있잖아요. 그 염기설이 묘하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반복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DNA 차원에서 RNA 체계로 복제되가 반복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것이 또 표현형으로 나타나면 세포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 구조를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패턴이 반복된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알면은 우리가 어떤 유전자형이 있다 이러면 표현형에도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 세포들의 조직 구조 이런 거예요. 세포들 간의 조직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최대한의 정보 먼저 고려하고 그다음 이 전체 정보가 주어진 항이 부분을 구성하는 주위의 패턴들에 대한 지식에 의해 겁니다. 자, 주어진 항이 부분을 구성하는 주위의 패턴들. 자, 주어진 항이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렇게 간다 칩시다. 그랬을 적에 이게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는 뭐죠? 주어진 항은 전체 패턴의 부분이죠. 부분. 그런데 이제 이리 가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또 A가 나타나요. 그러면 뭐죠? 패턴의 부분이니까 이 뒤에 뭐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합니까? 앞에 이런 것처럼 이 뒤에 뭐죠? 이 뒤에 뭡니까? B, E, D, E가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자 봅시다. A 하나만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완전히 전개될 확률이 조금 낮은데 요거 두 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게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이렇게 나타나면 뭡니까? 진짜 반복될 모양이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패턴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 전체를 다 보고서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입니다. A만 나타나도 부분만 보고서도 뭐죠? 전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정보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죠? A가 지금 나타났어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요 지금 B, E, D, E 했습니다. 이렇게는 나타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은 딱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말고 뒤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26개의 철자가 4개씩 형성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 가능성 따라 뭐죠? 배제된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것들을 갖다가 배제한다라고 하는데 성립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사이버네티스적인 설명의 기본인 겁니다. 주어진 항이 부분을 구성하는 주위의 패턴들에 대한 지식에 의해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데서 도출된다.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알고 나면 근데 뭐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체 정보가 예컨대 줄어들 수 있다. 뭐냐니까 정보가 자꾸 줄어들면 뭐죠? 예측이 더 쉽지요. 가능적인 정보가 줄어들면 예측이 더 높아지잖아요. 예측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갈 때에 실수가 덜하고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효율적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아까 이야기한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게 작동을 하니까요. 패턴이나 중복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존재 이유다. 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까라고 할 때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니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성립하느냐? 패턴과 중복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되는 거고, 완전히 카오스에 빠져버려요. 커뮤니케이션은 중복이나 패턴의 창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패턴이 더욱더 좀 더 견고해진다 할까요?
중복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따라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부하는 기죠. 공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학습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패턴을 더욱더 다양한 영역에서의 패턴을 많이 알게 되는 거고 그 패턴에 또 패턴도 알게 되고 맥락이 복잡한 걸 다 막 연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게 습관화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행동의 실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지금 뭐 최저인 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패턴이 딱 어떤 경제학자가 그 패턴에 몇 가지 패턴이 다 핵심적인 패턴을 알게 되면 뭡니까? 거기에 따라 예측이 잘 되겠죠. 그러면은 정책의 실험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5페이지입니다. 관련되는 사안에 관한 모든 사물이나 사실 및 사건들을 망라해야 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망라하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패턴이나 중복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패턴, 중복은 뭡니까? 배제하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는 지각을 하거나 언어 활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그 외에 여러 시스템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간에 해야 되겠죠.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시스템 내의 항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겁니다. 베이터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턴은 전체 집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설문조사할 때 뭡니까? 대한민국 5천만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랬을 적에 어느 정도 축적을 허용하는 사건이나 사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추적을 허용하는 사건, 어느 정도의 사건 또는 사물의 집단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빗금, 즉 간극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 대가로로 제가 넣은 겁니다. 빗금이 존재한다는 말은 베이터슨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빗금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뭐냐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무 꼭대기가 솟아 있는 것을 본다면 나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미안합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작위한 것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 나무 꼭대기가 솟아있다. 이것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근데 패턴이기 때문에 나무가 꼭대기가 솟아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00%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 100%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꼭대기가 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밑에 보니까 뭐죠? 다른 어떤 놈이 그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무슨 신호를 하려고 밑에 뭐 바위 같은 게다가 이게 튼튼하게 하려고 세워놨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무작위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꼭대기가 있네. 그거 쳐다봤어요. 저는 뭐 나무 꼭대기가 왜 저 있을까 해갖고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보다. 비가 오려고 뭐냐니까 비가 오려고 나무가 막 솟았는가 보다. 뭐라든지 온갖 다양한 다른 어떤 변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솟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작위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딱 망라하겠어요. 그러니까 패턴에 의해 가지고 딱 보면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 꼭대기가 솟아있다는 것하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뭐죠? 100% 직결도 안 된다 했죠. 필연적으로. 그게 빗금, 즉 간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의 꼭대기 부분을 인지한다는 것은 불투명한 땅, 저 밑에 알 수 없는, 눈에 안 보이죠. 불투명한 땅으로 제공된 땅이 이게 하나의 빗금이다는 생각. 빗금으로 인해 내가 감지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부분들과 중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 부분을 인지한다는 것은 뭐죠?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뭐죠? 정확하게 충족된 게 아니고 간극을 갖고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를 갖다가 찾아내는데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 부분이 무엇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어떤 정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땅 속에. 이거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건 나무 꼭대기 부분, 이겁니다. 메시지가 있고, 예, 그것에 더하기 지시물은 따지자면 지금 땅 속에 말하자면 뿌리를 내린 이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메시지 더하기 지시물의 세계는 주어진 패턴이나 형태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 이 메시지는 또 정보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인포메이션하고. 메시지는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을 때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일종의 매체라고 보면 됩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하고 지시물의 세계. 그러니까 매체는 여러분들 꼭 무슨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말도 매체고, 그죠? 이미지도 매체고 다 매체잖아요. 그런 메시지 더하기 지시물의 세계는 그러니까 메시지만 따로 있다거나 지시물만 따로 있다. 이렇게 되면 메시지와 뭐냐니까 지시물은 일종의 항입니다. 관계를 맺는 항. 근데 이게 더하기가 됐다는 것은 더하기가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딱 되면은 거기에 패턴, 형태 이런 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말하는 형태는 메시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시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항에 관계가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실제론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는 건데요. 그것은 메시지와 지시물 사이의 대응이다, 형태라고 하는 것은.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비가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말했다 칩시다. 비가 온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비가 온다라는 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중복, 즉 메시지 더하기 빗방울을 세계에 전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이 세계는 좀 묘하긴 한데요. 요거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어떤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체계적인 세계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더하기 빗방울을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만으로 여러분이 창밖을 내다본다면 메시지를 듣고 비가 오네 하니까 오나 하면서 창밖을 내다봐요. 내다본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빗방울을 보게 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어떻게 추측할까요? 빗방울과 뭐죠? 빗방울이 온다는 말과 실제 빗방울, 지시물 있잖아요. 실제 빗방울, 이게 지시물입니다. 요것하고 결합됐을 때 낸다는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그래서 창밖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정보는 뭐냐 하니까 정보 또는 형태, 패턴 이런 것들하고 이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또는 의미도 해당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관계라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패턴을 무작위한 것보다 성공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가 온다라는 말을 갖다가 혹시 제가 미쳐서 저 말 하는 것 아니냐. 또는 뭐 비가 온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온갖 경우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말을 듣고서 진짜 어느 것일까? 무엇을 지시하는 걸까? 막 이런 걸 갖다가 온갖 걸 검토한다 그러면 무작위적인 것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작위적으로 추측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 사실에 대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추측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합니다. 그 누군가의 말, 즉 메시지는 해당되는 사실과의 결합에 따른 패턴을 지니고서 중복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 베이트슨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패턴과 중복은 어떻게 될까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중복.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뭡니까? 거의 숨겨져 있어요. 노골적으로 바깥으로 막 드러난 게 아닙니다. 우리 지각을 할 때는 자꾸 이게 눈에 보이려고 하는데 실제 이걸 본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즉 패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각하는 것,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 속에 다 패턴과 중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안 걸어가죠. 나름대로 예측을 막 해가면서 걸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행동, 몸에 의한 말하자면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때 다 그런 패턴과 그런 중복이 작동합니다. 이에 의거해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딱 보려고 할 때는 그 패턴이 뭐냐, 중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인식은 중복을 가진 시스템의 형식적 관계들을
지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패턴, 중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딱 형식적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턴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상위의 패턴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도식화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복을 가진 시스템의 형식적 관계를 지도화하는 것이 해야 됩니까? 기술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완전할지는 모르지만, 완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니까 패턴과 그 중복을 또는 패턴의 어떤 패턴에 대한 패턴 이런 게 있고 계층 구조를 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매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도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명을 갖다가 했을 적에 얼마만큼 많은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매핑이 제대로 된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패턴의 분포에 대한 지도화는 원칙적으로 불완전하다. 자, 패턴의 분포. 지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패턴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배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관찰하는 자는 그가 사전 지식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전체 집단보다 적은 것들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각한다 할 때예요. 지각한다 할 때는 반드시 뭐죠? 어떤 부분만 지적하죠. 이렇게 하면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전체는 무한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부분만 보고서 전체를 갖다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걸 보면은 이게 도는 것하고 패턴이 완전 다르죠.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그 패턴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을 확장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추측을 하고 그것이 인식이 지각적인 인식의 기본 형태라는 겁니다. 이건 현상학에서 이미 다 말해놓은 퍼스펙티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늘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 이 패턴이란 말 현상학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형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갖고 설명을 활용했던 인물이 멜로퐁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패턴이란 말하니까 현대적인 용어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러니까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지각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규칙은 뭐냐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돌릴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돌리더라도 이거 돌리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이걸 돌릴 때 부분은 다 뭐죠?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정하지 않아도 맞아 들어갈 나머지 규칙들을 예측하는 데 자신의 발견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규칙들이 한 가지만 있겠느냐? 다른 규칙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패턴을 다양한 패턴의 분포를 인식한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리가 예컨대 지금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교탁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데도 패턴이 몇 개겠어요. 이거의 패턴도 있고 이거의 패턴도 있고 이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패턴도 있고 이게 아무리 지 맘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공중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규칙들을 꼭 예정을 반드시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자 들어봐라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거에 나타날 수 있다. 3. 이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모든 사물과 모든 실제적 차원들을 우리의 해석 체계에서 배제할 경우 자 모든 사물과 모든 실제적인 차원들을 우리의 해석 체계에서 배제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커뮤니케이션 매 단계를 그 전 단계의 변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나타났을 때 다른 걸 다 배제하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 둘 사이에서 패턴을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생각하면 여기에 또 있죠. 전 단계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확장이 돼 나가면서 그것이 일정한 유형을 가진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보도 중복도 형태도 제한도 아닌 것은
모두 소음이다. 노이즈 크는 것은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고 무작위적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음이 새로운 패턴이 생길 수 있는 그 소음이 새로운 패턴이 생길 수 재료에 불과한데 그 재료가 반드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작동을 인식하는 것은 말하자면 해석입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이라는 이야기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 체계가 다른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동물이 볼 때는 이걸 볼 수 있는 파악하는 패턴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달라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나름으로 패턴을 파악한다는 것이 해석인 거죠. 당연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이러는데 이건 뭐냐니까 파악하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회 현상을 놓고도 한국 사회 현상을 보고서 남북의 뭐예요. 근데 지금 관계를 보면서 패턴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죠? 해석이죠.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예측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예측은 철저히 다른 사건들이 배제된 가운데 남은 사건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패턴을 활용하여 중복되는 정보를 추출해내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분들을 통해 전체를 짐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유법, 환유법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식을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거, 이게 보통 제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제유법이 한편으로 보면 은유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지각이라고 하는 것, 행동 이런 걸 전부 다 한편으로 보면 은유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도가 영토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탁 복사해 뜨면 지도를 하겠어요? 지도를 안 합니다. 복사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뭐냐니까 지도는 영토에 대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지도에는 생략된 게 많죠. 생략된 게 많고 이상한 기호를 만들어서 막 약호를 만들어 쓰잖아요. 기호, 절은 어떻게 표시하고, 또는 예컨대 도로는 어떻게 표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약호니까, 약호들에 말하자면 이 체계인데, 그것은 실제 영토의 체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은유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에서, 지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영토라는 전체를 짐작한다, 예측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를 일컬어 지도화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코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도화한다는 것하고 코드화한다는 것, 약호를 만들어 코드화하는 것, 이거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논문 그래서 중복과 코드화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논문 역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술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하면 구술적인 게 아니죠. 구술은 말을 한다는 거고요. 일단은 글은 놔두고요. 글은 나중에 나타난다고 보고요. 구술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즉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몸짓이나 준언어, 파라랭귀지 이렇게 또는 키네스테티스 이런 말이 있는데 키네스테시스가 운동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키네틱하고 이런 말이 이제 현상학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때 키네크는 것은 키네스테시스 이러면 운동 감각이라고 번역하는데 지금 그 운동이 키네식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몸짓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